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jonathan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하고 라오스 갔다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 바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일찍 앞지 출발했다가 오늘 지금 들어온다는 이제 소식이 어제 제가 심야방으로 전해드렸는데 강기정이가 또 사고를 쳤네요. 이 강기정이가 이제 유럽으로 또 날아갔습니다. 물론 뭐 명목이야 또 그럴듯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인사들의 이 해외 그 여행 일종의 이제 외유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인 약간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호남 지역 뭐 이 전국이 지금 폭우 사태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비행기를 못 타봤다. 그러면요, 왜 공직을 맡았는지 근본적인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공직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냥 자유여행 다니면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참 기가 막혀서 예, 그래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요즘 그 서초, 초이고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이 교사들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 이 민원, 그리고 이제 이 갑질, 학부모들의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아주 대대적인 그 일종의 뭐 이건 뭐 단독 보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이 사학 카르텔의 이 부분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만연한 실태를 보도하고 있는 이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한 130여 명 정도를 지금 국세청에서 전보 조사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무려 한 9억 원 정도를 받았다, 챙겼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주로 이제 평가원에서 이 출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현직 교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대형 학원들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 우리 교사들 일반 이제 그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하고 이러한 일종의 이제 이권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교사들하고는 분명히 이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뭐 이 교사들도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뭐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이 봉급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하간 특히 이제 교육계 뭐 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진 이 중요 직업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돈으로 이 자기의 직장을 갖다가 평가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는 좀 많이 좀 배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 중국 정보기관의 공작이 만연해 있는 상태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그게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얘기는 이미 우리가 이 국내 비밀경찰서, 이거 중국 정보기관 이 소행 아니냐. 그리고 공작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조선족도 마찬가지다.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요. 아주 뭐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중국 정보기관의 침투 양상이 상당히 노골적이다. 이런 점에서는요. 우리 국내 이 정보 이 방첩기관에서도 각별하게 유의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광주시장 이 강기정이죠. 이 강기정 광주시장 이 정무수석도 하고 친문의 아주 핵심이죠. 그리고 문재인의 풍산깨, 문재인이가 버린 풍산깨를 광주 시 자기 산하에 있는 공무원에서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문의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이 펀드 사기 사태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 당시 문재인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가 끝났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게 무혐의감이라서 무혐의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 애완견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의도적으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강기정이가 말이죠. 강기정이가 유럽 출장에 지금 이 출장을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아주 오래도 가요. 그러니까 뭐 열흘 넘게 가는데 이번 이제 유럽 출장을 출발했습니다. 이틀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은요, 2025년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개최지인 이 광주를 유럽에 홍보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요, 이 강기정이가 이끄는 그 광주시 대표단은요, 독일의 베를린, 그 다음에 니른베르크, 라이프치, 그 다음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스웨덴의 말메, 덴마크의 코펜하겐, 그냥 뭐 유럽, 아주 이 저 북부 유럽까지 4개 국가 6개 도시를 방문하는데요. 세계 양궁연맹의 초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연맹 총회 조직위원회 면담을 통해서 2025년도 차기 대회 개최 도시인 광주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단요, 친환경 스마트 도시대생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소각시설인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 그 다음에 친환경 자전거 도시인 스웨덴 말메, 이런 선진국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주요 민원 사례를 꼽히는 도시 재개발 문제라든가 재건축에 따른 교통 문제 해소 방안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로 잘 알려져 있는 글로벌 기업 지멘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뭐 지멘스 들어와 있죠. 지멘스를 방문해가지고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 그리고 인재 양성 분야의 협력과 독일 녹색장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뉘른베르크 시장을 만나서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13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고 라이프치히와는 또 이 포용 도시 정책도 협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일정이 굉장히 이렇게 박박하다는 것을 이 과시적으로 좀 내놓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지자체 장이 말이죠. 제가 만약에 이 광주 시장이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사전에 쭉 이런 아주 이 복잡한 6개 도시까지 일정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꾸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이럴 때 쓰라고 부시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대 국가 상대 이 기관들도 다 공직 경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내에서 이렇게 수혜가 심하게 났는데 시장이 꼭 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부시장이 대신 왔습니다. 다음에 시장이 오겠습니다. 하면 아니 부시장이라고 해서 계급별로 시장만큼 일을 못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오히려 부시장이요. 또 아니면 실국장들이 시장보다도 더 아이디어도 많고 더 확고한 이 간담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좋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미리 쫙 이렇게 일정들이 많이 짜여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꾸기가 어렵다. 아니 뭐 저도 공직에 있었고 이런 건 다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터너티브 대안. 대안이 없다. 그러면 가야죠. 포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대안이 있다 이겁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바로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이 있고 부지사가 있고 차관이 있고 기관장이 어떤 그 응급한 이런 그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가야 되겠어? 꼭 가야 할 이유가 대리가 간다고 어젠다가 요만큼 10자리가 8자리로 줄어들고 8자리가 6자리로 줄어듭니까? 오히려 말이죠. 지금 2030 세대들 머리 빌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강기정이 머리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부시장의 머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현장 감각 능력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각별하게 미션을 아주 디테일하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시나리오 가지고 사전에 시뮬레이션 예행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거 잘 갖고 와. 내 생각 이거야. 이거 빠뜨리지 마. 지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지 이거 일정이 짜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어. 다는 놀러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야. 그래서 심각하다. 더군다나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4명이 베트남하고 라오스 갔지 않았습니까?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일부는 들어와요. 이 박병석 의장 빼놓고는 전부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지난달에는 민주당 의원들 5명, 7명에서 2차례에 걸쳐서 베이징하고 티베트까지 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꼭 가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트남, 라오스는 이 박병석, 박정, 윤준병, 최기상 이런 사람들이 갔다 오래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다음 선거 때 심판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수능 출제 이 평가원 경력자들 어마어마한 이 수입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말이죠. 이 기사는 최근에 이 세종대학에서 대형 입시학원에서 말이죠. 이 설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수시정시 합격 예상 점수 공개 그리고 수험생 지원 전략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설명회에서 이 한 학부모가 정시 모집 배치 참고표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뭐 학부모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이 비상시기죠. 시험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사학 카르텔. 뭐 윤 대통령이 뭐 한 달 전에 대대적인 이거 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히 지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세무조사를 한 지난 10년간에 조사해봤더니 지난 10년간에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현직 고교 교사가 무려 130여 명에 달했다. 이러한 보도를요. 지금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 자, 그래서 이 세무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억대 돈을 챙겼느냐. 요걸 보니까 말이죠. 야, 이게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입시학원이 교사들에게 거액 지급한 주요 사례.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10년간의 사례를 보니까요. 10년간의 사례를 보니까는 이 경기 지역에서 사회 담당 교사의 경우에는 이 대형 학원이잖아요. 이 메가 스타디. 여기에서 이 9억 원을 받았어요. 9억 원. 네. 그 다음에 또 이 경기 지역의 진학 담당 교사인데 이분은요. 이투스 같은 학원에서 5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교사인데요. 국어 담당 교사인데 대성학원과 같은 대형 입시 학원에서 4억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에서 사회 담당 교사는 이강에듀 이런 데서 3억 6천만 원.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수학 담당 교사인데 대성학원 등에서 3억 3천만 원. 서울 지역에서 사회 담당인데 시대 이제 이런 데서 3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자,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게 돈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부 세금 또 이제 추징을 당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이권 일종의 이제 카르텔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요, 뭐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사학 카르텔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 현직 교사들의 입시 학원과의 이 결탁, 유착 관계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다 알려져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게 아니라 50억 이상의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실시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명단을 쭉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억대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 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끝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몸값이 많이 높느냐 이 평가원 업무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하나의 몸값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경적이. 그래서 유명 학원에서 돈을 많이 받은 거. 그리고 이제 평가원은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직 교사들도 이 업무에 수당을 받고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활동 경력을 가지고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이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모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의 정형을 받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겸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가 참고서나 또는 문제집을 쓰기도 하고 EBS 강의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수능 출제 평가원에 참여한 교사가 입시학원에 돈을 받고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카르텔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액수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큰 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좀 잘 안 한 점도 또 국세청 조사에서 걸리면은 뭐 당연히 추징이 되겠지만은요. 현지 교사들이 이렇게 수년간 억대 돈을 받으면서 세율이 낮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거 이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이제 이 물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교사가 평가원 참여 경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지금 취득했는지 이거를 갖다가 교육당국에서는요 경찰에 수사를 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대형 입시학원하고 현지 교사들과의 유착 관계, 이게 수사를 이제 진행하면 일파만파로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중국 공작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뒤에 공자학원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이 공자학원이 우리 국내가 최고로 많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24곳이나 된다. 이 공자학원이 일종의 영향력 공작의 핵심 이 기관으로 되어 있고, 뭐 당연히 중국 정부는 뭐 부인하겠죠. 당연히. 아니 자기네 정보 활동을 시인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 정부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중국의 우리 국내 영향력 공작이 굉장히 지금 세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에서의 영향력 공작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됐죠. 근데 요즘 이 시가인이가 이재명이를 만나면서 이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저희 언론에 대해서 특별되면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영향력 공작을 보면은 우선요. 여기 지금 자료화면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글씨는 뭐 글씨는 아마 스마트폰으로 대부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글씨가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좀 많이 키웠는데요. 우선 한국 내에 있는 화교, 조선족들, 그리고 유학생 단체를 이용해서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정보의 ABC나 마찬가지예요. 뭐 대한민국도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가 접근이 가장 양호한데, 그리고 이제 보안성이 가장 지켜지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조직, 인사, 이게 1차적인 보석 대상이 되는 거죠. 신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인도 당연하죠. 고위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뭐 정보기관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지, 더군다나 중국 국가안전부라고 하면은 뭐 거대한 정보 조직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 있는 화교, 조선족, 아니 조선족들 포섭해 갖고 시의원까지 뭐 안산인가요? 시의원까지 침투하는데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전부 다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여론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또, 관영 언론을 통한 편파방송, 과장 기사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 매체,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사회주의 독재국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사가 개인,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자유,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이 중국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전부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 지령된 지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서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영수 방류 문제, 이거 민주당이 얼마나 떠들고 악의적인 이 괴담을 만들어내요. 그럼 민주당 주장 계속 민주당은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해서 기사를 대거 보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 공작이 되냐 이겁니다. 예, 편파 보도, 그죠? 과장 보도.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적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는 공작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공자학원이다. 그래서 이 공자학원은요, 이 교육부 산하에 있는데 국내 대학 24곳에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이 직접 첩보도 수집하고 중국 학자나 또 유학생들을 감시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예, 이 정도로 이 공자학원은 사실상 드러내놓고 도둑질 하는 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친중 인플루언서를 포섭하는 거예요. 친중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갖고 SNS를 대대적으로 장악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특히 2030 세대는 지금 SNS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친중 인플루언서를 갖다가 이 섭외를 해서 대대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여론 조정, 그렇죠? 그리고 현 한국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을 또 조작. 왜냐하면 좀 더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이다. 이거는 문재인하고는 결을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을 좋아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비판적 여론을 이런 친중 인플루언서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포섭해서 비판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선 사드 문제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나라 안보를 갖다가 지금 후쿠시마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나라를 말아먹으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국의 이 공작 활동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상당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 한국 내 유학생 조선족 단체가 무려 3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유리하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는 불리한 여론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영수 반대 여론도 확산시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영주권자 투표권을 제한한다. 이런 지금 왜냐하면 상호주의를 기반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하면 안 돼. 이런 반대 여론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국내 조선족 단체가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저지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대요. 이 포럼을 열어가지고 이 악성 괴담을 또 부어내는 겁니다. 자, 후쿠시마 주민에서 동식물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현지의 토건 세력이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40톤을 숨기려고 원전 폭발 당시 해외 지원을 거부한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악성 이 괴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왜 중국의 이제 이 공작의 특징은 이제 외에 조르는 이건 외교 활동이야, 친선 활동이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내부에서는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고 북론 분열을 부추기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더군다나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이 한미 그리고 이제 한미일 관계 여기에 굉장히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요거가 결국 이제 중국을 이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기 위해서도 이런 영향력 공작 일종의 심리전 공작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중국의 우리 대한 공작 활동이 굉장히 심각하다.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팬데믹 이전에는 2030 미래 세대의 친중화를 노려서 한중 간의 영화 공동 제작까지도 추진 중이고 팬데믹 이후에는요 여러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프로그램은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유재난 당시에 명나라 원군으로 참여한 등자룡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을 공동으로 추모하는 사업을 모색하면서 역사를 활용한 영향력 공작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참 이건 저도 이거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무슨 거의 CEO 과정을 운영하느냐? 2020년도부터 한중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친중 인사 포섭 공작이에요. 일종의. 예. 그래서 국내 여론 주도층에게 자국 입장을 전달하고 대중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작은 먹지 않은 이 CEO 과정. 왜냐하면 뭐 우리 국내 CEO 과정이 수백 개가 되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참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공작 학원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이 말이죠. 이 공작학원이 아시아에서 최강이라고 합니다. 24곳 목풍지대. 그래서 상당수 대학이 공작학원 운영 예산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내주니까요. 그만큼 영향력 공작이 센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학생들에게는 월 30만 원에서 16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중국어 대회 입상자에게는 중국 취업까지 해주겠다. 이런 미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그리고 구석구석 안 들어간 데가 없다. 이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자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